서울 한복판 조용한 주택가, 장도연의 집 앞에 하얀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장남 도훈과 그의 아내 미영, 그리고 흰 가운을 입은 간병인 두 명이었다. 아버지, 오늘부터 좀 더 좋은 곳에서 지내시게 됐어요. 도훈의 목소리는 어색하게 떨렸다. 78세의 장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 내외를 바라보았다. 며칠 전부터 느꼈던 불길한 기운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미영은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옷가지를 급하게 챙기기 시작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난 여기서 잘 지내고 있는데. 도연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아버지,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미영이 방에서 나오며 말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도연은 벌떡 일어났다. 무슨 소리야? 난 멀쩡해. 언제 병원에 갔다고 그런 소리를. 아버지, 기억 안 나시죠? 지난주에 함께 갔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도훈이 침착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사실 도연은 그 어떤 병원도 간 적이 없었다. 도훈 부부는 한 달 전부터 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미영의 친구가 병원에서 일하는 것을 이용해 가짜 진단서를 만들었고 심지어 도연의 서명까지 위조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했던 것이다. 요양원이라고 하지만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정원도 예쁘고 또래분들도 많고요. 아버지 혼자 이 큰 집에서 지내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미영의 말에는 가식적인 친절함이 담겨 있었다. 도연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며느리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고 아들은 제대로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이 가져온 서류들에 자신의 기억에 없는 서명들이 적혀 있었다. 잠깐만, 이 서명 말이야. 도연이 서류를 자세히 보려는 순간 미영이 재빨리 서류를 회수했다. 아버지, 시간이 늦었어요. 요양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간병인들이 양쪽에서 도연의 팔을 잡았다. 도연은 저항했지만 나이든 몸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40년간 살아온 집을 돌아보았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아내와 함께 가꾼 작은 화분들, 그리고 서재에 꽂힌 수많은 책들. 승합차가 출발하자마자 미영은 핸드폰을 꺼냈다. 여보세요? 네, 지금 출발했어요. 내일 아침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만나요. 네, 시세보다 조금 낮춰도 괜찮으니까 빨리 처리해주세요. 도연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분노에 몸을 떨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도연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숨겨두고 있었고 무엇보다 아직도 머리가 또렷했다는 사실이었다. 1시간 후 승합차는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원 앞에 멈춰 섰다. 해피실버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시설은 겉보기에 깔끔해 보였지만 도연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곳이 감옥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여기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 올게요. 도훈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다. 요양원 원장이 나와서 인사를 했다. 장도연 어르신 환영합니다. 저희가 잘 모셔드릴게요. 도연은 아들 내외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미영은 이미 차로 돌아가고 있었고 도훈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도연은 알 수 있었다. 요양원 문이 닫히는 순간 도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내가 아니야. 너희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곧 알게 될 거다. 그날 밤 도연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반격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인맥, 그리고 숨겨둔 자산들. 이 모든 것이 이제 그의 무기가 될 것이었다. 미영은 그날 밤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어 매물 등록을 서둘렀다. 네, 맞아요. 강남구 단독주택이에요. 토지 50평, 건물 30평. 네, 시세는 15억 정도인데 13억에 내놓을게요. 빨리 처리하고 싶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몰랐다. 도연이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다. 요양원에서의 첫 아침, 도연은 다른 입소자들과 함께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실제로 치매나 건강상의 문제를 앓고 있었다. 그 사이에서 또렷한 정신을 가진 도연은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장 어르신,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옆자리에 앉은 김순자 할머니가 물었다. 아들이 치매 초기라고 해서 보내줬어요. 하지만 전 멀쩡합니다. 도연이 씁쓸하게 답했다. 아이고, 요즘 자식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김할머니는 속삭이듯 말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아들 도훈과 며느리 미영이 알고 있는 재산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사실 도연은 30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왔다. 젊은 시절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모은 작은 돈으로 시작한 투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철저히 비밀로 했다. 1990년대 초 강남 개발이 한창일 때 도연은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던 땅을 여러 필지 매입했다. 당시에는 황무지나 다름없던 그 땅들이 지금은 수십억 원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서울 시내 곳곳에 있는 상가 건물들과 오피스텔들도 모두 도연의 명의였다. 단 직계 가족들이 알 수 없도록 차명으로 등록해 두었다. 도연이 이렇게 비밀스럽게 재산을 관리한 이유는 단순했다. 가족들의 탐욕을 일찍부터 눈치챘기 때문이다. 특히 며느리 미영은 결혼 초기부터 도연의 재산에 관심을 보였다. 명절 때마다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혹시 다른 부동산은 없는지 넌지시 물어보곤 했다. 할아버지, 요즘 부동산 투자 많이 하시나요? 우리 아는 사람은 땅 사서 큰돈 벌었다던데. 미영의 이런 질문들을 들을 때마다 도연은 일부러 가난한 척했다. 아이고, 우리야 연금으로 겨우 살아가는데 무슨 투자야. 이 집 한 채가 전부야. 도연은 항상 이렇게 답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월 임대료와 배당금만으로도 수천만 원의 수입이 있었다. 이 돈들은 모두 비밀 계좌에 모아두었고 가족들은 그 존재조차 몰랐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연은 요양원 정원으로 나갔다.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장도연입니다. 네, 오랜만이죠. 긴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김재영 변호사는 도연이 20년 동안 신뢰해온 인물이었다. 도연의 모든 비밀 재산 관리를 도맡아왔고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왔다. 도연 형님, 무슨 일이시죠? 제가 지금 요양원에 갇혀 있습니다. 아들놈들이 치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강제로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 제 집을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김 변호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정신 멀쩡하신데. 그래서 지금 연락드린 거예요. 비상계획을 가동해야겠어요. 도연과 김 변호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대비한 계획을 세워두었다. 가족들이 도연의 재산을 노리고 나올 경우를 대비한 완벽한 법적 방어망이었다. 알겠습니다, 형님. 내일 아침부터 움직이겠습니다. 우선 도훈 씨 계좌부터 동결시키고 집 매매 계약도 무효화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혹시 정우한테 연락할 수 있나요? 정우는 도연이 15년 전에 도움을 준 고아 출신의 청년이었다. 당시 대학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 고민하던 그에게 도연이 장학금을 지원해 주었다. 지금은 훌륭한 회계사가 되어 있었다. 네, 정우 씨 연락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다. 마치 희망의 빛처럼 보였다. 그날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미영이 도연의 집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었다. 구매자는 현금으로 13억을 지불하겠다고 했고 미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정말 깔끔하게 진행되네요. 언제 잔금 치르면 되나요? 미영이 물었다. 다음 주 금요일로 잡았습니다. 서류만 완비되면 바로 처리 가능해요. 중개업자가 답했다.
하지만 이들은 몰랐다. 이미 김 변호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곧 그들 앞에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도연은 요양원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게임의 첫 번째 수가 시작되었다. 이제 진짜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었다. 요양원에서의 사흘째 되는 날, 도연은 새로운 간병인이 자신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전 10시경,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젊은 남자가 도연의 방으로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장도연 어르신. 저는 오늘부터 어르신을 담당하게 된 박정호입니다. 도연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다. 15년 전 자신이 도움을 준 그 고아 출신 청년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표정 관리를 완벽하게 했다. 아, 박정호 씨라고 하셨나요? 젊은 분이 이런 일을 하시는군요. 도연이 자연스럽게 말했다. 네, 사회복지를 전공했거든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 저에게는 보람 있는 일이에요. 정호의 답변도 완벽했다. 사실 정호는 김 변호사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요양원에 취직한 것이었다. 그의 회계사 자격과 사회복지 부전공을 활용해 단 하루 만에 채용이 이루어졌다. 요양원 원장은 이렇게 우수한 인력이 지원한 것을 매우 반겼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호는 도연을 정원의 한적한 곳으로 모셨다. 산책하시죠, 어르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제대로 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다. 정호야, 고생 많다.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어. 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께서 제게 해주신 일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김 변호사님께서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네요. 정호는 15년 전 자신의 상황을 떠올렸다.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란 그는 공부는 잘했지만 대학 등록금 때문에 꿈을 포기할 뻔했다. 그때 도연이 나타나 장학금을 지원해 주었고 덕분에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할아버지, 우선 할아버지의 비밀 금고부터 확인해야겠어요. 김 변호사님이 열쇠를 주셨어요. 도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 정호에게 건넸다. 거기에는 주소와 복잡한 암호가 적혀 있었다. 서울역 근처 은행 대여금고야. 거기에 모든 중요한 서류들이 있어.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계약서, 그리고 도연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내가 30년간 모은 모든 자산의 목록이 들어있어. 정호는 그 종이를 받으며 놀랐다. 15년 전 도연이 자신에게 해준 도움이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도연은 이미 그때부터 엄청난 자산가였던 것이다. 그런데 정호야,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 내 외손녀 소혜 말이야. 소희는 도연의 딸 소연의 딸이었다. 소연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과 함께 세상을 떠났고 소희는 그때부터 혼자 살고 있었다. 도연은 소희를 무척 아꼈지만 아들 도훈의 견제 때문에 공개적으로 도울 수가 없었다. 소희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대학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있어. 몇 번 도와주려고 했는데 도훈이가 눈치채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도연의 목소리가 안타까웠다. 알겠습니다. 소희 씨도 챙기겠어요. 그날 저녁 정호는 요양원에서의 업무를 마치고 서울로 향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역 근처의 은행이었다. 도연이 준 암호를 입력하자 금고가 열렸다. 금고 안에는 정말로 엄청난 양의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강남, 서초, 송파구 일대의 토지 등기부등본들, 압구정동과 청담동의 상가 건물들, 그리고 여의도와 을지로의 오피스텔들. 정호는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입이 벌어졌다. 이게 정말 할아버지 재산이 맞나? 정호는 혼잣말을 했다. 서류를 모두 복사하고 원본은 다시 금고에 넣은 후 정호는 두 번째 목적지로 향했다. 도연의 외손녀 소희가 사는 원룸이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소희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때 아파트 입구에서 정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소희 씨죠? 저는 박정호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보내셨어요. 할아버지요? 무슨? 소희는 당황했다. 정호는 도연이 써준 편지를 소희에게 건넸다.
그 편지에는 도연의 손글씨로 현재 상황과 소희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들이 적혀 있었다. 편지를 읽은 소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신다고요? 도훈 삼촌이 치매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할아버지는 정말 정정하세요. 단지 재산 때문에. 정우가 상황을 설명했다. 소희는 분노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할아버지를 어떻게? 소희 씨, 할아버지께서 복수를 계획하고 계세요. 그리고 소희 씨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날 밤 정우는 소희에게 도연의 진짜 모습과 그가 가진 엄청난 재산에 대해 설명했다. 소희는 자신이 알고 있던 할아버지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할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큰 부자였다고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소희 씨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세요. 소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정우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도연의 복수 계획에 가장 중요한 조각이 맞춰졌다. 진짜 게임이 시작될 때가 왔다. 한편 그 시각 도훈의 집에서는 미영이 부동산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다. 다음 주면 13억의 돈이 손에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여보, 아버지께는 언제 면회 갈 거예요? 도훈이 물었다. 굳이 자주 갈 필요 있나? 어차피 치매인데. 미영의 대답은 냉정했다. 하지만 이들은 몰랐다. 이미 모든 것이 도연의 손아귀에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일주일 후 금요일 오전, 미영과 도훈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집 매매의 잔금 결제를 위해 모였다. 구매자는 현금을 준비했고 모든 서류도 완비되어 있었다. 미영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자, 그럼 계좌로 이체해드릴게요. 구매자가 말했다. 미영은 미리 준비해둔 도훈 명의의 새 계좌 번호를 건넸다. 도연의 기존 계좌는 너무 오래된 것이라는 핑계로 새로 만든 계좌였다. 사실은 도연이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13억 원 이체 완료됐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과 함께 미영과 도훈의 얼굴이 환해졌다. 드디어 도연의 집이 팔렸고 그 거액이 자신들의 손에 들어온 것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거래였어요. 미영이 구매자와 악수를 나누었다. 중개업소를 나선 부부는 바로 근처 카페로 향했다. 은행 어플을 통해 계좌 잔액을 확인하려던 순간이었다. 이상하네. 도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왜 그래? 미영이 물었다. 계좌가 조회가 안 돼. 도훈은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계좌 조회가 되지 않았다. 급하게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 해당 계좌는 현재 사법기관의 요청으로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하셔야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은 도훈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여보, 큰일 났어. 계좌가 동결됐대. 미영도 당황했다. 동결? 왜? 부부는 급하게 은행으로 향했다. 은행에서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고객님의 계좌는 금융감독원의 요청으로 거래 정지된 상태입니다. 의심거래 신고가 접수되었거든요. 의심거래요? 뭔 소리예요? 저희는 정당하게 집을 판 거라고요. 미영이 목소리를 높였다. 집 매매와 관련해서 권한 없는 처분이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을 이었다. 실제 소유주가 치매 환자가 아니라는 의료진단서도 함께 제출되었네요. 도훈과 미영은 서로를 바라봤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 바로 그 순간 도훈의 핸드폰이 울렸다. 김재영 변호사의 전화였다. 도훈 씨, 저는 장도연 어르신의 법정 대리인 김재영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요? 아버지가 언제? 어르신께서는 전혀 치매가 아니십니다. 어르신을 속여서 요양원에 보내고 무단으로 집을 처분한 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김 변호사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금 당장 어르신을 모셔오시고 모든 재산을 원상복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도훈과 미영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여보, 아버지가 정말 변호사를 선임했을까? 아버지는 치매인데.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르겠어. 일단 요양원에 가서 확인해보자. 한편 그 시각 요양원에서는 도연이 정우와 함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계좌 동결은 성공했어요. 그리고 집 매매 계약도 무효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우가 보고했다. 잘했어. 이제 두 번째 단계야. 도연은 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도훈이 몰랐던 또 다른 재산 목록이었다. 정우야, 이것도 좀 확인해줘. 도훈이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건물 말이야. 정우가 서류를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도훈이 임대해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건물의 실제 소유주가 바로 도연이었다. 할아버지, 이것도 차명으로 등록하신 거예요? 그래. 10년 전에 산 건물이야. 도훈이는 자기가 남의 건물을 빌려서 학원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도연의 복수 계획은 정교했다. 도훈과 미영이 자신의 재산을 노린 것처럼 이제 그들이 의존하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도연의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씩 드러낼 예정이었다. 오후 3시경 요양원에 도훈과 미영이 나타났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고 불안함이 역력했다. 아버지. 도훈이 도연을 보자마자 달려왔다. 도연은 정원 벤치에 앉아 태연하게 신문을 보고 있었다. 오, 왔구나. 무슨 일이야? 아버지, 변호사가 전화했는데. 정말 아버지가 선임한 거예요? 도연은 신문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다. 당연하지. 내가 치매라고. 누가 그런 소리를 했나? 그게 병원에서. 도훈이 말을 더듬었다. 어느 병원? 난 병원에 간 적이 없는데? 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미영이 앞으로 나섰다. 아버지, 오해가 있었나 봐요. 다시 집으로 모시고 가겠어요. 지? 너희가 팔아버린 그 집 말인가? 도연이 냉소를 띠며 말했다. 도훈과 미영은 할 말을 잃었다. 도연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오해였어요. 도훈이 무릎을 꿇으려 했다. 오해? 도연이 벌떡 일어났다. 가짜 진단서 만들고 날 속여서 요양원에 쳐넣고 내 집을 팔아버린 게 오해라고. 주변에 있던 다른 입소자들과 직원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다.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너희들은 이제 시작이야.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곧 알게 될 거다. 도연은 그 말을 남기고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다. 도훈과 미영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미영이 말했다. 여보, 이상해. 아버지가 너무 또렷해. 정말 치매가 아닌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 사람은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들이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것을. 그리고 도연의 복수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이다. 도연의 집 매매 무효화와 계좌 동결 사건이 벌어진 지 일주일이 지났다. 도훈과 미영은 그동안 변호사를 찾아다니며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도훈이 운영하는 학원의 임대료 연체 통지서가 날아온 것이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임대료를 연체한 적이 없는데. 도훈이 당황하며 말했다.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통지서도 왔어. 새로운 소유주가 임대료를 올리고 싶어 한다는군. 미영이 서류를 보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바로 그때 도훈의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날아왔다. 발신자 불명의 메시지였다. 궁금하면 오늘 오후 3시에 강남역 3번 출구 앞 카페로 오세요. 아버님의 진짜 유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훈과 미영은 서로를 바라봤다. 이상한 문자네. 누가 보낸 걸까? 일단 가보자.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몰라. 오후 3시 강남역 근처 카페에는 도훈과 미영이 약속 장소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도훈 씨, 미영 씨 맞으시죠? 저는 김상호라고 합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며 자리에 앉았다. 명함에는 부동산 컨설팅 전문가라고 적혀 있었다. 누구시길래 저희를? 미영이 경계하며 물었다.
저는 장도연 어르신의 재산을 관리해온 사람 중 하나입니다. 어르신께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하시더군요. 김상호는 사실 도연과 정우가 고용한 연기자였다. 하지만 도훈 부부는 그 사실을 알 리 없었다. 아버지 재산 관리를 하셨다고요? 처음 듣는 얘기네요. 도훈이 의구심을 표했다. 어르신께서는 오랫동안 여러분께 숨기신 재산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것은 김상호가 가방에서 가짜 서류를 꺼냈다. 어르신의 진짜 유언장입니다. 도훈과 미영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유언장이요? 네. 어르신께서 3년 전에 작성하신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가짜 유언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도연의 모든 재산을 도훈과 그의 여동생 도정에게 반반씩 나누어 주되 먼저 아버지에게 효도를 증명하는 사람이 더 많은 몫을 가져간다는 내용이었다. 여동생이요? 도정이?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도정은 도훈의 여동생으로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었다. 평소 연락이 뜸했지만 아버지의 유산 문제라면 얘기가 달랐다. 네, 그리고 이 유언장에 따르면 어르신께서 소유하고 계신 재산이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해도 200억 원 규모입니다. 200억이요. 도훈이 거의 소리를 지를 뻔했다. 김상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강남구 일대의 토지 12필지, 상가 건물 8동, 그리고 여의도 오피스텔 20채. 이것들이 모두 어르신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미영은 입이 벌어진 채로 서류를 들여다봤다. 13억짜리 집 한 채 때문에 그토록 애썼는데 도연에게는 200억의 숨겨진 재산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걸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도훈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께서 최근 상황을 보고 매우 실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혈육이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더군요. 김상호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어르신께서는 앞으로 한 달 동안 누가 진정한 효도를 하는지 지켜보신 후 유언장을 확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요? 네. 그리고 도정 씨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아마 곧 한국에 오실 겁니다. 카페를 나선 도훈과 미영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눴다. 여보, 200억이라니. 우리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완전히 잘못 봤어. 미영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흥분이 뒤섞여 있었다. 도정이가 오면 경쟁이 치열해질 거야. 걔는 원래 아버지랑 사이가 좋았거든. 그럼 우리도 지금부터 아버지께 잘해야 해. 13억은 물 건너갔지만 200억을 생각하면 두 사람은 즉시 백화점으로 향해 값비싼 선물들을 구입했다. 고급 양복, 건강식품, 그리고 도연이 좋아할 만한 책들까지. 다음 날 요양원에는 도훈과 미영이 큰 쇼핑백들을 들고 나타났다. 갑자기 180도 달라진 태도였다. 아버지,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너무 성급했네요. 미영이 꾸벅 인사를 했다. 아버지, 요양원보다는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도훈도 한껏 공손한 태도를 보였다. 도연은 속으로 웃었다. 가짜 유언장 작전이 제대로 통한 것이다. 갑자기 왜 이래? 어제까지만 해도 날 치매 환자 취급하더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잘할게요. 그 순간 요양원 로비에서 소란이 벌어졌다. 해외에 살던 도정이 급하게 한국에 돌아온 것이다. 오빠,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도정이 큰 가방을 끌고 나타났다. 도훈과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경쟁자가 나타난 것이다. 도정아, 왜 갑자기? 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도정이 목소리를 낮췄다. 유언장 얘기도 들었고요. 도연은 이 모든 상황을 정원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자식들이 유산을 둘러싸고 서로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니 씁쓸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실행되고 있다는 만족감도 들었다. 정호야, 이제 진짜 재미있어지겠는걸. 도연이 옆에 있던 정호에게 속삭였다. 그날부터 요양원은 마치 전쟁터가 되었다. 도훈 부부와 도정은 도연의 환심을 사기 위해 경쟁하기 시작했다. 매일 값비싼 선물을 가져오고 서로 누가 더 아버지를 잘 모시는지 경쟁했다.
하지만 이들은 몰랐다. 모든 것이 도연의 손바닥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도연의 가짜 유언장 작전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다. 그동안 도훈 부부와 도정은 아버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요양원은 마치 고급 호텔처럼 변했고 도연은 매일 값비싼 선물들과 정성스러운 돌봄을 받았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가족들 사이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미영은 도정이 몰래 도연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견제했고 도정은 도훈 부부가 자신을 배제하려 한다고 의심했다. 언니, 아버지께서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도정이 미영에게 물었다. 별 말씀 안 하셨어. 그런데 너는 아버지께 뭘 그렇게 귓속말로 말씀드리는 거야? 미영의 어조에는 경계심이 드러났다. 그냥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제 어린 때 얘기를 좋아하시거든요. 실제로는 도정도 가짜 유언장에 현혹되어 있었지만 도훈 부부에게는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척했다. 서로를 속이고 견제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런 상황에서 도연은 정우와 함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제 때가 됐나요? 정우가 물었다. 그래, 충분히 지켜봤어. 이제 진실을 밝힐 때야. 도연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소위도 준비됐고 김 변호사님도 모든 자료를 준비하셨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3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이제 세상에 알린 때가 왔구나. 3일 후 화요일 오전 10시 서울 시내 한 호텔의 컨퍼런스룸에 기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노인 학대 및 재산 갈취 사건 관련 피해자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긴급 기자회견이 공지되었기 때문이다. 도훈과 미영, 도정은 이 기자회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평소처럼 요양원에서 아버지를 돌보고 있을 뿐이었다. 오전 10시 30분 컨퍼런스룸 문이 열리고 도연이 정호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다.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눈빛은 또렷했다. 기자들은 도연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 치매 환자라고 알려진 사람이 이렇게 정상적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도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제가 당한 끔찍한 일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도연의 첫 마디가 떨어지자 컨퍼런스룸이 조용해졌다. 지난 한 달간 저는 제 자식들에 의해 감금당했습니다. 그들은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저를 치매 환자로 둔갑시켰고 제 동의 없이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저는 멀쩡합니다. 78세의 나이지만 정신은 또렷하고 기억력도 완전합니다. 하지만 제 친자식들은 재산을 빼앗기 위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었습니다. 도연은 준비해온 서류들을 기자들에게 보여주었다. 가짜로 만들어진 진단서, 위조된 서명, 그리고 무단으로 진행된 집 매매 계약서까지.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제 서명이 위조되었고 진단서도 조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병원에도 간 적이 없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셨나요? 저는 지난 한 달간 제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제가 가진 진짜 재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자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었다. 제 자식들이 빼앗으려 한 집은 제 재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부동산 투자를 통해 상당한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도연은 정우에게 신호를 보냈고 정우가 프로젝터를 켜자 스크린에 도연의 재산 목록이 나타났다. 강남구 일대의 토지들, 상가 건물들, 오피스텔들.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약 180억 원 규모입니다. 모두 제가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들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다. 180억 원의 재산을 가진 노인이 자식들에게 학대받았다는 것은 큰 이슈가 될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진짜 상속자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모든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도연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제 모든 재산은 제 외손녀인 김소희에게 상속할 것입니다. 그 아이만이 진정으로 저를 사랑했고 돈이 아닌 사람을 봐주었습니다.
그 순간 컨퍼런스룸 뒤쪽 문이 열리고 소희가 들어왔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당당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할아버지. 소희가 도연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기자들은 이 감동적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촬영했다. 저는 이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 자식들이 저지른 사기, 위조, 감금 혐의로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요양원에서 TV를 보고 있던 도훈과 미영은 충격에 빠졌다. 여보, 저게 뭐야? 아버지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 미영이 소리쳤다. 180억? 소희한테 상속? 이게 무슨... 도훈은 말을 잇지 못했다. 도정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이 믿고 있던 200억 원의 유언장은 가짜였고 진짜 상속자는 소희였던 것이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도연의 기자회견 소식으로 가득했다. 78세 노인, 친자식들의 재산 갈취 폭로, 180억 재산가의 충격적인 고백, 가짜 치매 진단서로 노인 감금 등의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다. 도훈 부부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절망에 빠졌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하지? 경찰에서 조사 나올 거야.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도훈도 멘붕 상태였다. 도연의 반격은 완벽했다. 이제 게임의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기자회견 다음 날 전국의 언론은 도연의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장도연, 2위는 노인학대, 3위는 김소희였다. 댓글들은 대부분 도연에게 동정적이었고 자식들의 행위를 강하게 비난하는 내용들로 가득했다. 요즘 자식들이 부모를 뭘로 보는 거야? 180억이나 되는 재산을 혼자 모았다니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외손녀가 진짜 효녀네. 그 와중에 할아버지를 챙긴 거 보면. 한편 검찰청에서는 도연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사기, 문서위조, 감금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았고 도훈과 미영은 곧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그날 오후 도연은 요양원을 나와 서울 시내의 한 호텔로 이주했다. 소희와 정우가 그를 모셨고 김 변호사도 함께했다. 더 이상 요양원에 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다, 소희야. 오히려 이제야 속이 후련하구나. 도연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드러났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도연은 김 변호사와 함께 상속 준비를 시작했다. 18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소희에게 합법적으로 이전하는 절차였다. 할아버지, 정말 저한테 이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소희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소희야, 돈은 그냥 종이 쪼가리야. 중요한 건 사람이고 마음이야. 너만이 진짜로 날 사랑해줬어. 도연은 소희의 손을 잡으며 과거를 회상했다. 소희의 어머니인 소연이 어린 때부터 아버지를 얼마나 잘 따랐는지, 그리고 소희도 어머니를 닮아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아껴왔는지를 말이다. 도훈이나 도정이는 어린 때부터 돈에만 관심이 많았어. 특히 결혼하고 나서는 더 심해졌지. 하지만 너는 달랐어. 내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로 봐줬거든. 소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있을 때도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그러니까 이제 내 재산을 제대로 관리해줘.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 했으면 좋겠어. 그 순간 호텔 로비에서 소란이 벌어졌다. 도훈과 미영, 그리고 도정이 호텔로 몰려온 것이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아버지 좀 봬요. 도훈이 호텔 직원에게 소리쳤다. 죄송하지만 손님께서 면회를 사절하셨습니다. 직원이 정중하게 답했다. 면회 사절이요? 저는 아들인데요. 호텔 로비가 시끄러워지자 도연은 직접 내려가기로 했다. 더 이상 피할 이유도 없었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도연이 나타나자 도훈 삼남매는 급하게 달려왔다. 아버지. 도훈이 무릎을 꿇으려 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미영도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아버지,
우리 다시 가족으로 지내요. 제가 미국에서 영원히 돌아와서 모실게요. 도정도 절박하게 말했다.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차가웠다. 지금 와서 뭔 소리야? 너희들이 날 치매 환자라고 하면서 요양원에 쳐넣었을 때는 생각 안 했나?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했어요. 도훈이 계속 머리를 조아렸다. 순간적으로?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가짜 진단서 만들고 내 서명 위조하고 집을 팔아치운 게 순간적인 일인가?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다. 일부는 도연을 알아보고 수군거렸다. 저분이 TV에 나온 그 할아버지시네. 자식들이 정말 저런 짓을 했구나. 아버지, 정말 잘못했어요. 돈은 필요 없어요. 그냥 가족으로 지내요. 미영이 울면서 말했다. 도연은 냉소를 지었다. 돈이 필요 없다고? 그럼 왜 가짜 유언장에 속아 넘어가서 한 달 동안 날 모셨던 거야? 도훈과 미영, 도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아버지가 그것까지 알고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것도 내가 꾸민 일이야. 너희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아버지. 도정이 중얼거렸다. 이제 됐어. 나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마. 내 재산은 모두 소희한테 갔어.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고발한 사건 때문에 법정에서 만나게 될 거야. 도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 돌아서려 했다. 아버지, 그래도 혈육인데. 도훈이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도연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다. 혈육? 혈육이 서로 이런 짓을 하나? 너희들은 이미 내 자식이 아니야. 그 말을 남기고 도연은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소희와 정우가 그를 따라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도훈 삼남매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도연은 호텔방에서 소희와 함께 미래 계획을 세웠다. 소희야, 이 돈으로 좋은 일 많이 해라. 내 어머니도 그걸 원할 거야. 네, 할아버지. 장학재단부터 만들어 볼게요. 어려운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도연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30년간 모은 재산이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쓰일 것 같았다. 한편 그 시각 검찰청에서는 도훈과 미영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있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기소는 확실한 상황이었다. 도연의 복수는 완벽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바로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는 것이었다. 도연의 기자회견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났다. 도훈과 미영은 사기, 문서위조, 감금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고 도정은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공범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상황이었다. 언론의 관심은 여전했고 도연의 사건은 현대판 리어왕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하지만 도연은 더 이상 복수나 응징에 관심이 없었다. 호텔 생활을 정리하고 경기도 외곽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간 것이다. 소희가 직접 찾아준 집으로 조용한 시골 마을에 위치해 있었다. 할아버지, 여기 정말 마음에 드세요? 소희가 도연과 함께 집 앞 작은 정원을 거닐며 물었다. 그래, 이런 곳에서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어. 시끄러운 도시보다 훨씬 좋구나. 도연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전원주택은 소박했지만 아늑했다. 방 2개와 거실, 작은 부엌, 그리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서재까지 갖춰져 있었다. 무엇보다 집 앞의 작은 정원에서는 계절마다 다른 꽃들을 키울 수 있었다. 할아버지, 정우 오빠도 주말마다 오겠다고 하고 저도 일주일에 2번은 와드릴게요. 고맙다, 소희야. 하지만 너무 자주 올 필요는 없어. 젊은 사람이 할 일이 많잖아. 소희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이미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있었다. 소연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어머니를 기리는 의미도 담겨 있었다.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노인복지시설에도 기부하는 등 사회에 환원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은 서재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다. 78세의 나이에 새로 시작한 습관이었다. 오늘로 전원주택에서 살아온 지 100일이 되었다. 도시에서의 50년보다 이 100일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소희가 가끔 와서 요리를 해주고
정우가 주말마다 와서 정원이를 도와준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 아닐까? 도연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고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도훈이었다. 아버지. 도훈은 마당 앞에서 멈춰섰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스트레스 때문인지 얼굴도 많이 늙어 보였다. 도연은 현관문을 열고 나왔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무슨 일로 왔나?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도훈이 무릎을 꿇었다. 기회? 내가 몇 번의 기회를 줬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몰랐어요. 도연은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복합적인 감정이 교차했다. 분노, 실망,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부성애까지. 도훈아, 내가 지금 뉘우치는 건 돈을 못 받아서야, 아니면 진짜로 잘못을 깨달아서야? 아버지. 도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솔직히 말해봐. 내가 가난한 늙은이였다면 이렇게 찾아왔겠나? 도훈의 침묵이 답이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도훈아, 너는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내가 진짜 원했던 게 뭔지를 말이야. 아버지가 원하신 게 뭐예요? 사랑이야. 진짜 사랑 말이야.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사랑. 도연은 집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더 이상 날 찾지 마라. 너는 이미 내 선택을 했어. 도훈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다. 그날 밤 도연은 소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희야, 할아버지가 유언장을 쓰려고 해. 할아버지,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아니야,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진짜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서야. 다음 날, 김 변호사가 전원주택을 찾아왔다. 도연은 정식 유언장을 작성했다. 재산의 대부분은 이미 소희에게 상속되었지만 그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다. 할아버지, 도훈 삼촌한테도 뭔가 남겨주세요. 소희가 말했다. 소희야, 넌 정말 착하구나. 하지만 아니야. 돈을 주면 그들은 또 돈만 생각할 거야. 대신 도연은 유언장에 다른 내용을 적었다. 나 장도연은 내 자식 도훈, 도정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게 진짜 유산이다. 너희들이 언젠가 이 말의 의미를 깨닫기를 바란다. 그때가 되면 진짜 내 자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유언장을 마친 후 도연은 마당에서 꽃을 심기 시작했다. 내년 봄에 피울 꽃들이었다. 할아버지, 무슨 꽃이에요? 소희가 물었다. 할미꽃이야. 내 할머니가 좋아하던 꽃이거든. 내년 봄에 이 꽃이 피면. 도연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아마 내 할머니가 보고 있을 거야. 그해 겨울, 도연은 조용한 전원주택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냈다. 소희와 정우가 번갈아가며 찾아왔고 가끔 동네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도훈과 미영의 재판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집행유예였지만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매장되었다. 도정은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도연은 더 이상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았다. 대신 소희가 만든 장학재단의 소식을 듣는 것이 큰 기쁨이었다. 할아버지, 이번에 장학금 받은 학생이 100명이 넘어요. 모두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소희야. 내 덕분이지. 할아버지는 그냥 돈을 모았을 뿐이고 그걸 의미 있게 쓰는 건 내가 하는 일이야. 어느 봄날 도연이 심어둔 할미꽃이 피었다. 작지만 아름다운 꽃들이 정원을 가득 메웠다. 도연은 그 꽃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여보, 우리 손녀가 정말 잘 컸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 하던 그런 아이로 자랐어요. 그 순간 소희가 찾아왔다. 할아버지, 꽃이 정말 예뻐요. 그래, 내 할머니도 이렇게 예뻤단다. 도연은 78세의 나이에 비로소 진짜 평화를 찾았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유언대로 사람을 남기는 것이 진짜 유산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소희라는 훌륭한 사람을 세상에 남긴 것이 도연의 가장 큰 유산이었다. 햇살이 따스한 어느 오후 도연은 정원에서 책을 읽으며 생각했다. 인생의 진짜 의미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받고 사랑했느냐였구나. 그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찾은 진짜 가족과의 새로운 시작이었다.